작품의 제목인 순수의 시대는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겉으로는 순수하고 도덕적으로 보이는 그 시대가 실제로는 얼마나 위선적이고 억압적이었는지를 폭로하는 것이죠. 당시 미국 상류사회는 유럽 귀족사회를 모방하면서도 미국적 순수함을 표방했는데, 워트는 바로 그 이중성을 꿰뚫어 보았던 거예요. 이 작품은 단순한 연애 소설이 아니라 한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그것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탐구한 사회 비판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70년대 초 뉴욕 상류사회는 겉으로는 우아하고 품격 있는 세계였어요.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매주 사교계 인사들이 모여 공연을 감상했고, 무도회와 만찬이 끊이지 않았죠. 이런 화려한 세계의 중심에 뉴랜드 아처라는 26살의 청년 변호사가 있었어요. 뉴랜드는 뉴욕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면서도 주로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고 사교 활동에 참여하는 전형적인 상류층 신사였죠. 그는 예술과 문학의 조예가 깊었고 유럽의 문화를 동경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범과 관습을 존중하는 보수적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뉴랜드는 메이 웰랜드와 약혼한 상태였어요. 메이는 뉴욕 최고의 명문가인 웰랜드 가문의 딸로 20대 초반의 아름답고 순진한 여성이었죠. 그녀는 흠잡을 데 없는 매너와 교양을 갖춘 상류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었어요. 뉴랜드는 메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두 사람의 결합은 양가 모두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혼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페라 하우스에서 파우스트 공연이 있었어요. 뉴랜드는 약혼녀 메이의 오페라 박스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메이의 할머니인 민고트 부인의 박스에 낯선 여성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녀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당시 사교계에서 검은 옷은 상복이 아니고서는 거의 입지 않는 색이었어요. 뉴랜드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자 메이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그녀는 엘렌 올렌스카 백작 부인으로 메이의 사촌이라는 거예요. 엘렌은 어렸을 때 유럽으로 건너가 폴란드 귀족과 결혼했다가 최근 남편과 별거하고 뉴욕으로 돌아왔다고 했죠. 이 소식은 뉴랜드에게 충격이었어요. 당시 상류사회에서 별거나 이혼은 스캔들 중에 스캔들이었거든요. 특히 여성이 남편을 떠나온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뉴랜드는 메이의 가족이 왜 그런 여성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오페라가 진행되는 동안 뉴랜드는 자꾸만 엘렌 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그녀는 다른 여성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뉴욕 여성들이 입는 화려하고 장식이 많은 드레스 대신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옷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태도에는 유럽에서 온 세련됨과 동시에 어딘가 슬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공연이 끝난 후 뉴랜드는 메이의 가족과 함께 엘렌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엘렌은 뉴랜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엘렌이 유럽으로 떠나기 전 그녀는 호기심 많고 자유분방한 소녀였다고 해요. 당신은 변호사가 되셨군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으시더니. 엘렌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뉴욕 여성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죠. 그것은 세상을 더 많이 보고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였어요. 뉴랜드는 자신도 모르게 엘렌에게 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이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자신은 메이와 약혼한 상태였고 엘렌은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여성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뉴랜드는 메이의 할머니 민고트 부인의 저택을 방문했어요. 민고트 부인은 뉴욕 사교계의 실세 중 한 명으로 그녀의 의견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민고트 부인은 엘렌을 적극적으로 감싸고 있었어요. 엘렌은 불쌍한 아이예요. 그 끔찍한 남편에게서 도망쳐 나왔는데 우리가 받아주지 않으면 누가 받아주겠어요? 민고트 부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뉴랜드는 사교계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관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실제로 많은 가문들이 엘렌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었고 그녀를 초대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메이의 어머니인 웰랜드 부인이 엘렌을 위한 만찬을 열기로 결정했어요. 이것은 가족이 엘렌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신호였죠. 만찬에는 뉴욕 사교계의 주요 인사들이 초대되었고 뉴랜드와 메이도 당연히 참석했습니다. 만찬장에서 뉴랜드는 엘렌 옆에 앉게 되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엘렌은 유럽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파리의 예술가들, 런던의 사교계, 이탈리아의 궁전들에 대한 이야기는 뉴랜드를 매료시켰습니다. 뉴욕은 참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에요. 유럽에 비하면 순수하고 순진하죠. 엘렌의 말에는 양면성이 있었어요. 그것은 칭찬인 동시에 비판이기도 했죠. 뉴랜드는 엘렌이 뉴욕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뉴욕도 나름의 복잡함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뉴랜드의 대답에 엘렌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뉴랜드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 뉴랜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엘렌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알던 여성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메이가 순수함과 순진함을 상징한다면 엘렌은 경험과 깊이를 상징했죠. 다음 날 뉴랜드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바로 엘렌이었습니다. 그녀는 법률 자문을 구하러 왔다고 했어요. 이혼을 하고 싶어요. 남편과 완전히 끝내고 싶습니다. 엘렌의 말은 단호했어요. 하지만 뉴랜드는 충격을 받았죠. 당시 뉴욕 상류사회에서 이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특히 여성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어요. 백작 부인, 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이혼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과 가족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겁니다. 뉴랜드는 진심으로 조언했어요. 하지만 엘렌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죠. 그럼 저는 평생 그 사람의 아내로 남아야 한다는 건가요? 제가 겪은 일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엘렌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뉴랜드는 그녀가 남편에게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끔찍한 것이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었죠. 며칠 후 뉴랜드는 메이를 만나 결혼 날짜를 앞당기자고 제안했어요. 원래 그들의 결혼은 1년 후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뉴랜드는 갑자기 빨리 결혼하고 싶어진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차단하려는 무의식적 시도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메이는 당황했어요. 그녀는 전통을 중시하는 가문에서 자랐고 완벽한 결혼식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결국 메이는 부모님과 상의하겠다고 했고 웰랜드 부부는
조심스럽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는 동안 엘렌은 뉴욕 사교계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방식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죠. 그녀는 화가나 작가 같은 예술가들과 어울렸고, 기존의 사교계의 규칙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했어요. 예를 들어, 그녀는 기혼 여성이 혼자 남성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을 어겼어요. 줄리어스 뷰포트라는 은행가와 둘이서 드라이브를 나간다거나 예술가들의 스튜디오를 혼자 방문하는 식이었죠. 이런 행동들은 사교계에서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어요. 뉴랜드는 이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불안해졌어요. 그는 엘렌이 뉴욕 사회의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그는 엘렌을 찾아가 조언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백작부인 뉴욕은 유럽과 다릅니다. 여기서는 여성의 평판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당신이 혼자 남성들과 어울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뉴랜드의 말에 엘렌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에만 틀어박혀 자수나 놓고 있어야 하나요? 저는 이미 결혼 생활에서 충분히 갇혀 지냈어요. 엘렌의 반발에 뉴랜드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는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회의 규칙을 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뉴랜드는 자꾸만 엘렌을 찾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지만 점점 그것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는 엘렌과 대화하는 것이 좋았고 그녀의 자유로운 사고방식이 신선했어요. 어느 봄날 뉴랜드는 엘렌의 초대를 받아 그녀의 집을 방문했어요. 엘렌은 맨해튼의 작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은 다른 상류층 주택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유럽식으로 꾸며진 실내에는 그림과 조각품들이 있었고 이국적인 향기가 풍겼죠. 이곳은 제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에요. 엘렌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뉴욕의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뉴랜드는 그녀 옆에 서서 같은 풍경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엘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그를 공포로 몰아넣었어요. 그는 메이와 약혼한 상태였고 엘렌은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여성이었죠. 무엇보다 뉴랜드 자신이 평생 믿고 따라온 사회적 규범과 도덕이 이런 감정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뉴랜드는 서둘러 엘렌의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메이를 만나러 갔죠. 메이는 변함없이 순수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녀를 보면서 뉴랜드는 자신의 의무를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메이, 우리 빨리 결혼합시다. 다음 달에라도. 뉴랜드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메이는 놀랐지만 이번에는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부모님을 설득해 보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운명은 뉴랜드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며칠 후, 그는 엘렌의 가족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엘렌의 남편인 올렌스카 백작이 특사를 보내 엘렌에게 돌아오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요. 가족들은 엘렌이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혼 스캔들을 피할 수 있고 엘렌도 유럽에서 백작 부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엘렌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저는 절대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가난하게 살지언정. 뉴랜드는 이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엘렌이 뉴욕에 남아있게 되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자신의 평온한 삶을 더욱 위협할 것이라는 걸 알았죠. 결국 웰랜드 가문은 뉴랜드에게 엘렌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변호사로서 그리고 가족의 친구로서 엘렌에게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해달라는 거였죠. 뉴랜드는 엘렌을 만나러 갔어요. 하지만 막상 그녀를 마주하자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엘렌의 눈을 보자 그는 자신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당신은 제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엘렌이 조용히 물었어요. 뉴랜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행복하지 않았던 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뉴랜드는 자신이 가족과 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죠. 엘렌은 뉴랜드를 깊이 바라보았어요. 그 시선 속에는 감사와 슬픔, 그리고 무언가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만이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자리 잡았어요. 그것은 사랑이었지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죠. 봄이 깊어갈 무렵 뉴랜드와 메이의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웰랜드 가문은 성대한 결혼식을 계획했고 뉴욕 사교계는 이 결혼을 축하할 준비를 했죠. 하지만 뉴랜드의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그는 자신이 엘렌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메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어느 날 뉴랜드는 엘렌에게 편지를 썼어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편지였죠. 하지만 편지를 다 쓰고 나서 그는 그것을 찢어버렸어요.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배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뉴랜드는 친구들과 함께 보스턴 근처의 한적한 해변 마을로 여행을 갔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엘렌을 만나게 되었죠. 엘렌도 휴식을 위해 그곳에 와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해변을 따라 산책을 했어요. 5월의 햇살은 따뜻했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뉴욕의 사교계도 가족도 약혼도 모두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곳에 있으면 자유로운 기분이 들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죠. 엘렌이 말했어요. 뉴랜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백작 부인, 엘렌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이잖아요. 엘렌의 말에 뉴랜드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행위였죠. 엘렌, 나는. 뉴랜드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 순간 다른 여행객들이 그들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뉴랜드는 말을 멈췄고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랜드는 혼자 바닷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메이와 결혼하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사는 것. 아니면 엘렌과 함께 불확실하지만 진실한 사랑을 추구하는 것. 하지만 뉴랜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칙을 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너무 오랫동안 그 사회의 일부로 살아왔고 그 가치관이 그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 있었죠. 뉴욕으로 돌아온 뉴랜드는 결혼 준비에 더욱 집중했어요. 그는 메이를 더 자주 만났고 두 가족과 함께 결혼식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신랑감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공허해져 갔어요. 결혼식 날이 정해졌어요. 4월의 어느 화창한 날이었죠. 웰랜드 가문의 대저택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열릴 예정이었고, 뉴욕 사교계의 모든 중요 인사들이 초대되었어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뉴랜드는 마지막으로 엘렌을 만나러 갔어요. 그는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가 자신을 붙잡아 주기를 바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엘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없었어요. 하녀가 말하길 엘렌은 워싱턴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그곳에 머물도록 주선했다는 거예요. 뉴랜드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가족들이 의도적으로 엘렌을 멀리 보냈다는 것을. 그들은 뉴랜드와 엘렌 사이의 감정을 눈치채고 스캔들을 미연에 방지하려 한 거였죠. 뉴랜드는 분노와 좌절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안도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으니까요. 운명이 그를 대신해 결정을 내려준 셈이었어요. 4월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뉴욕 사교계는 이 완벽한 결합을 축하했고, 뉴랜드와 메이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신혼부부가 되었죠. 결혼식 후 그들은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신혼여행은 몇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런던, 파리, 베니스, 로마를 거쳐 여러 도시를 여행했어요. 메이는 모든 것에 감탄했고, 뉴랜드는 아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뉴랜드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엘렌이 있었어요. 특히 파리에 갔을 때 그는 엘렌이 여기서 살았다는 것을 떠올렸죠. 거리를 걷다가 문득 그녀를 마주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뉴랜드와 메이는 뉴욕의 새 집에 정착했어요. 그 집은 메이의 취향대로 꾸며졌는데 전형적인 뉴욕 상류층 스타일이었죠. 중후한 가구, 두꺼운 커튼, 그리고 선조들의 초상화가 걸린 거실. 결혼 생활은 평온하게 흘러갔어요. 메이는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잘 관리했고 사교 모임을 훌륭하게 주최했으며 남편을 공손하게 대했어요. 뉴랜드도 모범적인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뉴랜드는 점점 더 답답함을 느꼈어요. 메이와의 대화는 늘 피상적이었습니다. 날씨, 사교 모임, 가족 소식 같은 것들이 대화의 전부였죠. 뉴랜드가 책이나 예술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시도하면 메이는 공손하게 듣기는 했지만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뉴랜드는 엘렌이 뉴욕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녀는 워싱턴 생활이 맞지 않아 다시 뉴욕으로 온 거였죠. 이 소식에 뉴랜드의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교 모임에서 뉴랜드는 엘렌과 재회했어요. 몇 달 만에 본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더 슬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짧게 인사를 나눴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말하지 못한 수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결혼 생활은 어떠신가요? 엘렌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행복합니다. 뉴랜드는 자동적으로 대답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죠. 그날 이후 뉴랜드는 의도적으로 엘렌을 피했어요. 그녀가 참석하는 모임에는 가지 않으려 했고 우연히 마주칠까봐 특정 장소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오히려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어요. 몇 주 후 뉴랜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엘렌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녀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엘렌은 답장을 보내왔고 그들은 박물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한적한 전시실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어요. 그림들을 보는 척하면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죠. 당신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뉴랜드가 고백했어요. 엘렌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당신을 피했어요. 하지만 이 좁은 뉴욕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 사랑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엘렌이 말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당신을 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뉴랜드의 고백에 엘렌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숨어서 만나면서 서로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하나요? 엘렌의 질문에 뉴랜드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도 답을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씩 몰래 만났어요. 박물관이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만났죠. 그들은 대화를 나누고 산책을 했지만 절대로 선을 넘지 않았어요. 뉴랜드는 메이를 배신하고 싶지 않았고 엘렌도 스캔들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만남들은 오히려 그들을 더욱 괴롭게 만들었어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질 수 없다는 것, 서로 사랑하면서도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죠. 여름이 되자 뉴랜드의 가족들은 로드아일랜드의 뉴포트에 있는 별장으로 떠났어요. 뉴포트는 뉴욕 상류층이 여름을 보내는 휴양지였죠. 메이는 그곳에서 친구들과 테니스를 치고 요트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뉴랜드도 아내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엘렌이 보스턴 근처의 한 마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사촌집에 초대받아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어느 날 뉴랜드는 사업상 보스턴에 가야 한다고 메이에게 말했어요. 실제로는 엘렌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지만요. 메이는 아무 의심 없이 남편을 보냈습니다. 뉴랜드는 엘렌이 머물고 있는 마을의 작은 별장을 찾아갔어요. 엘렌은 놀라면서도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해변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기는 평화로워요. 뉴욕의 그 모든 시선들에서 벗어나니 숨을 쉴 수 있어요. 엘렌이 말했어요. 뉴랜드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엘렌, 우리 함께 떠나요. 뉴욕을 떠나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뉴랜드가 갑자기 말했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이었죠. 엘렌은 뉴랜드를 슬픈 눈으로 바라봤어요. 당신은 정말 그럴 수 있나요? 메이를, 가족을, 당신의 모든 삶을 버릴 수 있나요? 엘렌의 질문에 뉴랜드는 망설였어요. 그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정말로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미 한 번 그런 선택을 했어요. 남편을 떠나 여기 온 거죠. 하지만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저는 이제 사회에서 거의 추방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신도 그렇게 되길 원하나요? 엘렌의 말에는 쓰라린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뉴랜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랜드는 뉴욕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메이를 만났을 때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메이는 남편이 돌아온 것을 순수하게 기뻐했고 보스턴 출장이 어땠는지 물었어요. 잘 다녀왔어. 뉴랜드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는 메이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뉴욕 사교계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오페라 시즌이 시작되었고 각종 만찬과 무도회가 열렸죠. 뉴랜드와 메이도 이런 모임들에 참석했고 종종 엘렌과 마주쳤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멀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뉴랜드는 엘렌에게 가끔 편지를 썼고 그녀도 답장을 보냈어요. 하지만 편지의 내용은 늘 조심스럽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 무렵 메이가 뉴랜드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어요. 여보, 제가 임신한 것 같아요. 메이의 말에 뉴랜드는 충격을 받았어요. 기쁨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이제 그는 아버지가 될 것이었고, 그것은 메이와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건 좋은 소식이네요. 뉴랜드는 메이를 껴안았어요. 메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뉴랜드는 자신의 삶이 더욱 굳어져 가는 것을 느꼈어요. 메이의 임신 소식은 곧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려졌어요. 모두가 축하했고 웰랜드 가문은 기뻐했죠. 뉴랜드는 예비 아버지로서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뉴랜드는 엘렌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에는 메이의 임신을 축하한다는 내용과 함께 자신이 곧 유럽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뉴랜드는 패닉에 빠졌어요. 엘렌이 떠난다니 그것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죠. 그는 즉시 엘렌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럽으로 돌아간다니 무슨 말이에요? 뉴랜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엘렌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저는 뉴욕 사회에 속할 수 없고 당신은 이제 가족이 있잖아요. 엘렌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당신은 살아갈 거예요. 메이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그것이 당신이 선택한 삶이잖아요. 엘렌의 말에 뉴랜드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녀의 말이 옳았거든요. 적어도 한 번만요. 떠나기 전에 단 한 번만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우리 둘만. 뉴랜드의 간청에 엘렌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단 한 번뿐이에요. 이틀 후 뉴랜드와 엘렌은 맨해튼에서 떨어진 한적한 시골 여관에서 만났어요. 그곳은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외진 곳이었죠. 여관의 작은 방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으로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뉴욕의 사교계도 가족도 의무도 없는 곳에서요. 이곳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마치 평범한 두 사람처럼. 엘렌이 말했어요. 뉴랜드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엘렌,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뉴랜드의 고백에 엘렌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 늦게 만났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그날 오후 그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을 하고 만약의 세계에 대해 상상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자 현실이 다시 그들을 짓눌렀어요. 이제 돌아가야 해요. 엘렌이 말했어요. 뉴랜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요. 엘렌의 단호한 말에 뉴랜들은 절망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관을 나서면서 엘렌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별하지 말아요.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서로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는 거예요. 뉴랜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마차를 타고 다른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뉴랜드는 메이를 대면했어요. 메이는 남편이 어디 갔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변함없이 온화하고 사랑스러웠죠. 며칠 후 웰랜드 가문은 엘렌을 위한 작별 만찬을 열었어요. 엘렌이 파리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였죠. 뉴랜드와 메이도 그 만찬에 참석했어요. 뉴랜드는 엘렌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만찬 도중 뉴랜드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가족들이 엘렌의 유럽행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것을요. 그들은 뉴랜드와 엘렌의 관계를 눈치채고 스캔들을 막기 위해 엘렌을 보낸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메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찬 후 메이가 뉴랜드에게 말했어요. 엘렌이 떠나는 것이 모두에게 최선이에요. 특히 당신에게요. 메이의 말에 담긴 의미를 깨달은 뉴랜드는 전율했어요. 그의 순진해 보이던 아내가 사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처음부터요. 하지만 당신이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했죠. 메이의 말에는 승리감과 동시에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뉴랜드는 자신이 얼마나 큰 그물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엘렌이 떠나던 날, 뉴랜드는 부두에 가지 않았어요. 그는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를 태운 배가 항구를 떠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날 이후 뉴랜드의 삶은 예정된 궤도를 따라 흘러갔어요. 메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몇 년 후 딸도 태어났습니다. 뉴랜드는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렌이 남긴 자리였죠. 그는 가끔 그녀에 대해 생각했고 그녀가 파리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해했어요. 세월이 흘러 20년이 넘게 지났어요. 뉴랜드는 이제 50대 중반의 중년 남성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대학을 졸업했고 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메이는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녀는 죽기 전까지 완벽한 아내이자 어머니였습니다. 뉴랜드는 그녀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자유로워진 것 같은 느낌도 받았어요. 어느 날 뉴랜드의 아들 댈러스가 아버지에게 제안했어요. 아버지, 우리 파리에 가요. 제가 건축 공부도 할 겸 여행을 하고 싶어요. 뉴랜드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사실 그도 파리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파리에 도착한 후 댈러스는 아버지에게 놀라운 말을 했어요. 아버지, 엘렌 올렌스카 백작 부인을 아시죠? 어머니의 사촌이셨던. 제가 그분을 만나 뵙기로 약속했어요. 아버지도 함께 가시겠어요? 뉴랜드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30년 만에 엘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니. 내 어머니가 그분에 대해 말했니? 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백작 부인이 매우 특별한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분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다고요. 댈러스의 말에 뉴랜드는 메이가 죽기 전까지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 오후 뉴랜드와 댈러스는 엘렌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그것은 파리의 한 조용한 거리에 있는 우아한 건물이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뉴랜드는 갑자기 멈춰 섰어요. 너 혼자 올라가거라. 나는 여기서 기다리마. 왜요, 아버지? 백작 부인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아니다. 나는 여기 이 벤치에 앉아 있겠다. 댈러스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랐어요. 그는 혼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뉴랜드는 벤치에 앉아 엘렌의 창문을 올려다봤어요. 그는 3층의 한 창문에서 불빛이 켜지는 것을 봤습니다. 저 위에 엘렌이 있었어요. 그는 30년 전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오페라 하우스에서의 첫 만남, 박물관에서의 은밀한 대화, 여관에서의 마지막 오후.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뉴랜드는 일어나 창문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엘렌을 만나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뉴랜드는 그들의 사랑을 기억 속에 완벽하게 보존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늙은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변한 모습을 보는 것보다 젊고 아름다웠던 그때의 모습으로 서로를 기억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면 뉴랜드는 자신이 평생 살아온 방식을 끝까지 고수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언제나 의무와 체면을 선택해왔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뉴랜드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센 강을 따라 걸었어요. 파리의 석양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그는 행복했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는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의무를 다했으며 존경받는 시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엘렌은 어땠을까요? 그녀도 행복했을까요? 뉴랜드는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그녀는 파리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며 행복을 찾았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그녀도 뉴랜드처럼 과거를 그리워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댈러스가 호텔로 돌아와서 말했어요. 백작 부인이 아버지에게 안부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단을 오르지 않으신 것을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뉴랜드는 미소를 지었어요. 엘렌은 여전히 그를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뉴랜드는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창밖의 파리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수의 시대.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정말 순수했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위선과 억압으로 가득한 시대였을까요? 뉴랜드는 이제 답을 알 것 같았어요. 그 시대는 겉으로는 순수하고 도덕적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진정한 감정과 욕구를 억압하는 시대였어요. 사람들은 사회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했고 진실한 자신을 드러낼 수 없었죠. 뉴랜드와 엘렌의 사랑은 그 시대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아무리 진실하고 깊은 사랑이었다 해도요. 그들은 사회의 규칙을 따르기로 선택했고 그 대가로 평생의 행복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뉴랜드는 후회하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는 옳은 일을 했다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죠. 메이는 좋은 아내였고 아이들은 훌륭하게 자랐으며
그는 존경받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정말 그것으로 충분했냐고. 진정한 사랑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이었냐고. 뉴랜드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답이 없는 질문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뉴랜드와 댈러스는 파리를 떠나 다른 도시로 여행을 계속했어요. 뉴랜드는 다시는 엘렌의 아파트를 찾지 않았고, 그녀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뉴랜드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클럽에 가고 오페라를 보고 손주들을 만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끔 특히 혼자 있을 때 그는 엘렌을 떠올렸어요.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웃음, 그녀와 함께했던 짧은 순간들을.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같은 선택을 할 것인지를. 뉴랜드는 자신도 답을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일지도 모르죠. 우리는 선택을 하고 그 선택과 함께 살아가며 끝없이 만약에를 생각하면서도 결코 되돌릴 수는 없는 것. 세월이 더 흘러 뉴랜드도 늙어갔어요. 그는 이제 70대가 되었고 손주들도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뉴랜드는 도서관에 앉아 옛날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골 안에서 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엘렌 올렌스카, 백작 부인. 그녀가 파리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뉴랜드는 신문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 엘렌. 이제 당신은 자유로워졌군요. 뉴랜드는 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비록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것은 그의 삶에서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는 것을. 순수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 시대의 엄격한 규칙과 위선적인 도덕도 함께요. 새로운 세대는 더 자유롭게 살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뉴랜드는 자신의 시대를 살았고 그 시대의 규칙을 따랐어요. 그것이 옳았는지,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어쩌면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시대와 환경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포기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뉴랜드는 도서관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고 뉴욕의 거리는 하얗게 덮여갔습니다. 그는 과거를 회상하며 엘렌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오페라 하우스에서의 첫 만남, 박물관에서의 은밀한 대화, 해변에서의 산책, 여관에서의 마지막 오후, 그리고 파리의 아파트 앞 벤치. 모든 것이 이제는 아름다운 기억이 되었어요. 뉴랜드는 생각했어요. 자신의 인생이 실패였을까? 아니면 성공이었을까? 그는 진정한 사랑을 포기했지만 의무를 다했어요. 행복을 놓쳤지만 존경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잃었지만 안정을 가졌죠. 결국 뉴랜드의 인생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완벽하지도 완전히 실패하지도 않은 것이었어요. 그것은 타협과 선택, 희생과 의무로 이루어진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엘렌에 대한 사랑이었죠.
비록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사랑은 그의 삶에 의미를 주었고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날이 저물어 갔어요. 뉴랜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 덮인 거리를 걸으며 그는 자신의 긴 인생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평화를 느꼈습니다. 순수의 시대는 지나갔지만 그 시대의 기억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뉴랜드와 엘렌의 사랑은 영원히 젊고 아름답게 살아 있었습니다. 본 영상에서 사용된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을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영상의 핵심 내용은 책 내용의 요약이나 비평이며 원작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